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세계 금융 시스템의 바닥이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금이 몰리는 최후의 피난처라는 인식은 거의 종교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그 믿음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빠르게 불어났고 금리는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에 고착되고 있다. 국채 발행은 늘어나지만 이를 소화할 수요는 예전 같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에서조차 손실이 발생한다. 이 균열은 단지 미국 내부의 재정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사용하는 세계 금융 질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더욱 빠르고 깊게 전달된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은행의 유동성 가계와 기업의 부채 구조까지 연결되지 않은 곳은 없다. 문제는 위기가 폭발적인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금리 스프레드의 미세한 변화로,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으로, 금융기관의 조용한 긴장으로 나타난다. 대중은 아직 평온하다고 느끼는 순간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미 계산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국채 위기가 어떤 경로로 한국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이 개인의 삶까지 어떻게 새우며드는지를 차분히 따라간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 시작점에서 이야기는 출발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하게 나타난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금리 곡선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 복잡해졌다. 대규모 재정 적자와 반복되는 부채 한도 논쟁은 국채의 신뢰도를 조금씩 갉아먹는다. 여기에 연준의 긴축 기조가 겹치며 국채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달러는 강세를 보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진다.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상승하고 대형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눈에 띄지 않게 늘어난다. 이런 변화는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환 트레이더와 채권 운용자들은 이 작은 숫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채권 시장에서의 순유출 원화, 약세 압력 단기 자금 시장의 긴장감은 위기의 전조로 반복되어 왔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됐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가 항상 과장된 공포로 치부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기는 늘 신호를 보낸 뒤에야 본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 국채 위기가 경제 충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금융의 연결 구조를 이해해야 보인다. 국채 금리는 글로벌 금융의 기준점이다. 이 금리가 흔들리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기업의 회사채 금리 가계의 대출 이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거래가 전 세계 유동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금융기관은 더 많은 담보를 요구받고 이는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유동성이 마르면 자산 매각이 늘고 가격 하락은 다시 담보 가치를 훼손한다. 이 악순환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국채 신뢰가 무너지자 은행 시스템이 흔들렸고 결국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받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달러 자금 경색이 곧 금융 불안으로 전이된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 압력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 경제 충격은 숫자로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삶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위기를 예측하는 첫걸음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국채 신뢰 붕괴가 어떤 경로로 사회 전체를 흔드는지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통화 신뢰 상실이 결합되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외국 자본은 빠르게 이탈했다. 그 결과 환율 폭등과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났고 중산층의 저축은 단기간에 무너졌다. 그리스의 경우 국채 위기는 은행 위기로 전이됐다. 국채를 대량 보유한 은행들이 자본 잠식에 빠지며 대출은 급격히 위축됐고 실업률은 급등했다. 터키는 외화 부채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채 신뢰가 흔들리자 통화 가치가 급락했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을 막지 못했다. 베네수엘라는 국채 위기가 통화 붕괴로 이어진 극단적 사례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국채 문제가 단순한 재정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국채는 국가와 금융의 연결고리다. 이 고리가 약해질 때 경제 충격은 금융을 넘어 사회 질서까지 흔든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국채 위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다. 한국은 기축통화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로서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통해 가계의 체감 물가를 끌어올린다. 동시에 금리차 확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진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금리 상승이 곧바로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회사채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축은 투자 축소와 고용 감소로 연결된다. 금융시장에서는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상승하며 국가 위험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한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취약한 부분부터 긴장이 쌓인다. 미국 국채 위기는 한국 경제의 약점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와 같다. 이 시험에서 어떤 균열이 먼저 드러날지 그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속도와 신뢰의 싸움이 된다.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을 통해 환율과 물가 자본 이동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된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원화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부담은 커진다. 반대로 금리 인상을 늦추면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이 확대된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통해 시장 안정 신호를 보내고 필요할 경우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를 재가동하려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쌓아온 외환 유동성 관리 경험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동시에 경색될 경우 정책의 여지는 빠르게 좁아진다. 재정 정책 역시 쉽지 않다.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확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리 부담을 키운다. 결국 정책 당국은 단기 안정과 중장기 신뢰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메시지다. 불확실한 위기 국면에서 말의 무게는 숫자만큼 중요해진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위기를 막는 방패이자 잘못 사용하면 균열을 키우는 촉매가 된다. 거시적 위기 속에서 개인의 삶은 가장 늦게 보호받는다. 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환 부담을 키우고 소비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환율 변동은 수입 물가를 통해 식탁의 가격을 바꾸고 에너지 비용은 가계 지출 구조를 압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유동성 관리다. 비상자금의 중요성은 위기 때마다 반복해 증명된다. 둘째는 부채 구조 점검이다. 변동금리 의존도가 높다면 리스크를 인식하고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자산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안전할 수는 없다.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듯 위기는 자산 가격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시험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공포를 소비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필요하다. 미국 국채 위기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파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위기는 늘 개인의 일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 위기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심리에서 결정된다. 금융 시스템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붕괴의 속도는 사람들의 믿음이 좌우한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시장은 단순히 금리를 재평가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안전자산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위험 회피 심리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자금은 빠르게 이동하고 남아있는 쪽은 더 큰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 금융 시스템에서도 이 심리는 반복되어 왔다. IMF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고보다 더 빨리 고갈된 것은 시장의 신뢰였다. 환율이 급등하고 은행 창구 앞에 줄이 늘어서기 시작하면 정책의 효과는 급격히 약해진다. 지금의 국채 위기 논의도 같은 맥락에 있다. 위기가 실제 수치로 폭발하기 전 이미 심리는 방향을 정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올지 여부보다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다. 금융은 결국 약속의 체계다. 그 약속이 유지되는 한 충격은 관리 가능하지만 의심이 확산되는 순간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미국 국채 위기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서서히 조여오는 압력에 가깝다. 이 압력은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드러낸다. 외환 관리 경험, 비교적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은 분명한 방어선이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 금리, 민감한 부동산 구조 대외 자본 의존도는 여전히 취약점으로 남아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위기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국채 금리 환율 CDS 같은 지표는 전문가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자리와 소득 생활비로 번역된다. 위기는 멀리 있는 금융 용어가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선택을 바꾸는 힘이다. 조용히 시작된 균열은 어느 순간 분명한 소리로 들린다. 그 소리를 미리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다. 과거의 위기는 현재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충분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 외채 비중이 높았고 작은 충격에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외환 보유액은 늘었고 은행의 건전성 규제도 강화됐다. 그러나 구조적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충격의 전파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글로벌 자본 이동은 초단위로 이루어지고 국채 금리 변동은 즉시 환율과 주가에 반영된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의 불안은 한국 금융시장에 간접 충격을 반복적으로 준다. 외국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흔들고 이는 연기금과 보험사의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위기가 보여준 교훈은 단순하다. 문제를 늦게 인식할수록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위기는 항상 준비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가른다. 금융위기의 또 다른 특징은
불균형의 확대다. 미국 국채 위기가 심화될수록 자금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자산과 국가로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과 중소개방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감당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접근성이 좋은 집단은 위기를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금리 상승과 물가 압박을 동시에 맞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역과 자산 유형에 따라 회복력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기적 충격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상처를 남긴다. 경제 지표가 회복된 뒤에도 삶의 안정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을 넘어 사회 구조의 문제로 확장된다. 미국 국채 위기는 금융의 문제이자 분배와 신뢰의 문제다. 이 연결을 이해할 때 비로소 위기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채 위기가 길어질수록 금융 시스템은 점점 방어적인 형태로 바뀐다. 은행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유동성 확보를 우선시한다. 이는 곧 신용 경색으로 이어진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먼저 영향을 받는다. 운전 자금이 막히고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며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진다. 이때 중요한 신호 중 하나가 회사채 시장이다. 우량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조달 금리 차이가 빠르게 벌어지면 위기는 이미 실물 경제로 새우며들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곧바로 기업 실적과 고용에 영향을 준다. 환율 변동성은 수출 기업에 단기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이를 상쇄한다. 국채 위기는 이렇게 금융과 실물을 동시에 압박하며 경제 전반의 속도를 늦춘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중요한 완충지이자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다. 문제는 가격 하락 자체보다 거래 위축과 심리 냉각이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금융기관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회수에 나선다. 이는 가계의 현금 흐름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험했듯이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소비 위축과 자영업 부실로 빠르게 연결된다. 미국 국채 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상승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차주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은 오랫동안 안정자산으로 인식돼 왔지만 유동성이 마르는 국면에서는 가장 느리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위기 국면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다. 환율은 미국 국채 위기가 한국에 전달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 달러 수요는 급증한다. 이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수입 물가를 통해 생활비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원가 구조를 바꾼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은 환율 변동성에 취약하다. 환율이 빠르게 움직이면 기업은 가격 전략을 수정하지 못한 채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동시에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도 압박을 받는다. 외환 시장의 불안은 다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를 흔든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라는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만 시장은 절대적인 규모보다
흐름과 속도를 본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깨지는 순간 투기적 움직임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된다. 환율은 위기의 결과이자 위기를 증폭시키는 변수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길어지면 정책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반영한다. 과거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에서도 정책 혼선은 위기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반대로 위기 국면에서 명확한 원칙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한 국가는 충격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다. 한국 역시 이 교훈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리 재정 환율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인기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구조적 문제를 미루면 그 비용은 더 큰 형태로 돌아온다. 미국 국채 위기는 한국 정책 당국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성장과 안정 물가와 환율 당위 대응과 중장기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균열은 금융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번진다. 위기는 결국 정책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미국 국채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금융 질서는 점진적으로 재편된다. 과거처럼 단일 안전자산에 모든 신뢰가 집중되는 구조는 약해지고 자금은 더 짧은 시간 단위로 이동한다. 이 변화는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상시화한다. 주식과 채권 외환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의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국민의 노후 자산 문제로 이어진다.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반복되지만 실제 위기는 늘 예상 밖의 지점에서 터진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환경에서는 작은 충격도 증폭되기 쉽다. 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과 제조업 기반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금융 불안이 실물로 전이될 경우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 위기는 성장 모델의 한계를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하다. 위기를 견디는 힘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개인의 선택이 다시 중요해지는 지점도 바로 이때다. 것이 경제의 방향은 개인이 바꿀 수 없지만 그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소득의 안정성 부채 상환 일정 소비 구조를 점검하는 일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다. 특히 금리와 환율 변동에 민감한 지출 항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줄어든다. 과거 위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이 공포를 키운다는 점이다. 소문과 과장된 전망에 흔들리기보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 같은 핵심 지표의 흐름을 차분히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 국채 위기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대출 금리 고지서와 장바구니, 물가로 돌아온다. 위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일이다. 이 선택은 언제나 개인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시장에는 늘 두 가지 시간이 공존한다. 빠르게 반응하는 금융의 시간과 느리게 적응하는 실물의 시간이다. 미국 국채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먼저 파동을 만들면 그 여파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고용과 임금 소비로 이동한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를 미루고 고용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이는 청년층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에게 먼저 체감된다. 숫자로는 아직 침체가 아니지만 일상에서는 이미 긴축이 시작된다.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지표는 성장률보다 유동성이다. 자금이 돌고 있는가 막히고 있는가가 경제의 천을 결정한다. 한국 경제는 빠른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반복되는 외부 충격은 누적 효과를 남긴다. 미국 국채 위기는 단기 위기가 아니라
체력 소모전의 성격을 띈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쪽이 마지막에 남는다. 결국 이 위기가 남기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무엇을 안전하다고 믿어왔는가다. 미국 국채는 오랫동안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안전의 정의는 바뀐다. 국가 금융기관 개인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한국 경제 역시 더 이상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섬이 아니다. 세계 금융의 변화는 그대로 전달된다. 그렇기에 위기를 공포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조를 이해하고 취약한 연결고리를 점검하며 선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는 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과도한 부채 낙관에 기댄 성장 안전에 대한 착각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경고이자 질문이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다. 미국 국채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은 점점 보수적으로 재편된다. 은행은 자본 비율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도 상대방 위험을 더 엄격히 따진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은 특정 구간에만 머물고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다. 자금이 있어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경제는 숫자보다 심리에서 먼저 얼어붙는다. 한국에서도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미세하게 상승하고 기업의 차환 부담은 점점 커진다. 특히 만기가 짧은 부채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압박은 빠르게 커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생산성보다 생존이 우선이 된다. 투자 계획은 보류되고 고용은 유지에 그친다. 국채 위기는 이렇게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는다. 성장률이 급락하지 않더라도 체감 경기는 빠르게 식는다. 위기의 위험성은 급락보다 장기 정체에 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이 사회 전반에 스며든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우선순위다. 국가 차원에서는 단기 변동성 관리보다 시스템 신뢰 유지가 핵심이 된다. 시장은 완벽한 해답보다 일관된 방향을 원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 하기보다 감당 가능한 위험과 그렇지 않은 위험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과거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핵심만을 바라봤다는 점이다. 금리와 환율 유동성이라는 기본 신호를 이해하고 자신의 재무 구조에 대입했다. 미국 국채 위기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균열이 붕괴로 이어질지 관리 가능한 조정으로 끝날지는 대응에 달려 있다. 위기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을 평가한다. 지금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결과를 만든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미 시험대에 올라 있다.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의 분기점은 언제나 예상보다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왔다.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 사람들은 이미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 소비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한 선택을 미룬다. 이 미세한 행동 변화가 모이면 경제의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 미국 국채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이 경로를 따른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구간에서도 가계와 기업은 점점 더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카드 사용액이 줄고 신규 대출 수요가 둔화되며 자영업자의 매출은 서서히 감소한다. 이때 정책 지표는 아직 위기를 선언하지 않지만 체감 경기는 이미 방향을 틀고 있다. 위기의 본질은 숫자의 급변이 아니라 기대의 변화다. 한국 경제는 과거 여러 위기를 통해 회복력을 증명해 왔지만 그 과정은 늘 고통을 동반했다. 미국 국채 위기는 다시 한번 묻는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신호를 얼마나 일찍 인식하고 있는가?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 국채 위기는 촉발 요인일 뿐 그 충격이 증폭되는 지점은 각 국가의 내부 구조다. 한국의 경우 높은 가계부채 금리에 민감한 자산 구조,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금리 변동도 소비와 투자에 큰 영향을 준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질수록 안전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강화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안전해질 수는 없다. 이 모순이 위기의 긴장을 만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방어가 아니라 조정 능력이다. 제도가 얼마나 빠르게 현실을 반영하고 개인과 기업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미국 국채 위기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선택의 시간을 준다. 균열은 이미 생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질지, 관리 가능한 변화로 남을지는 지금의 대응에 달려 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금융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전환된다.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통계로는 중립적이지만 그 부담은 균등하게 나뉘지 않는다.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일수록 금융 비용의 상승을 더 직접적으로 체감한다. 대출 금리 인상은 단순한 이자 부담을 넘어 생활의 선택지를 줄인다. 교육, 의료, 주거에 대한 지출이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해외 사례에서도 국채 위기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된 상처는 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다.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개인 사이의 기대가 어긋날 때 불안은 고착된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 국채 위기가 촉발한 금융 불안은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위기는 숫자로 시작되지만 그 흔적은 관계와 신뢰 속에 남는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한 대응은 언제나 비용을 키워왔다. 그럼에도 위기는 선택의 순간을 제공한다. 모든 위기는 구조를 드러내고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게 만든다. 미국 국채 위기가 한국 금융 시스템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부채에 의존한 성장 단기 성과에 집중한 정책 안전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다시 점검 대상이 된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산의 크기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기대 수익보다 감내 가능한 위험이 중요해진다. 위기는 불편하지만 방향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 지금의 불안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은 준비의 정도다. 한국 경제는 여러 번의 위기를 통과하며 변해왔다. 이번 미국 국채 위기가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파동으로 끝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 답은 이미 진행 중인 선택들 속에 있다. 마지막 국면에 가까워질수록 위기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평온해 보일 수 있다. 시장은 충격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은 불안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하다. 긴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미국 국채 위기가 만들어낸 구조적 압박은 이 시점에서 가장 깊게 스며든다. 은행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루며 가계는 소비를 줄인 상태가 고착된다. 수치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장의 잠재력은 약해진다. 이 정체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장기 침체의 공통점은 바로 이 구간에서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도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 국채 위기는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오래 남는 상태가 된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충격 대응이 아니라 구조 개선이다. 늦어 보일수록 더 시급해진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이다. 미국 국채 위기가
한국 금융 시스템에 어떤 균열을 만드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 남은 질문은 그 균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다. 정책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금융은 실무를 지탱할 수 있는가? 개인은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가? 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워낸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이라는 숫자 뒤에는 늘 사람의 삶이 있다. 선택을 미루는 것도 선택이고 준비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여운은 단순하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가지만 그때 우리가 어떤 구조를 남겼는지는 오래 지속된다. 미국 국채 위기는 한국 경제에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위기의 끝자락에서 가장 분명해지는 것은 회복의 조건이다. 단기적인 반등은 정책과 유동성으로 만들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회복은 신뢰와 생산성에서 나온다. 미국 국채 위기가 남긴 환경에서는 자본의 기준이 바뀐다. 과도한 레버리지보다 견고한 현금 흐름 빠른 확장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평가받는다. 한국 경제도 이 기준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의 기준을 높이고 기업은 비용 구조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 노동시장에서는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이 다시 논의된다. 이 과정은 느리고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력을 높인다. 과거 위기 이후 한국이 제도와 관행을 바꿔온 경험은 분명한 자산이다. 다만 이번 국면에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큰 과제다. 위기의 진짜 끝은 지표의 회복이 아니라 선택의 일관성에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개인의 감각이다. 거대한 금융 이슈는 언제나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체감은 구체적이다. 대출이자 월세 물가 일자리 안정성 같은 일상의 지표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미국 국채 위기는 한국 사회의 불안이라는 단어를 다시 불러왔다. 그러나 불안은 방향을 잃을 때 커지고 구조를 이해할 때 줄어든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줄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달하려는 마지막 메시지는 거창하지 않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대응은 내부에서 완성된다. 숫자와 뉴스 너머의 흐름을 읽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며 과도한 낙관과 공포를 동시에 경계하는 태도. 그 축적된 선택이 다음 국면의 결과를 만든다. 균열은 이미 생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균열이 붕괴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원점으로 돌아온다. 미국 국채 위기는 단순한 해외 금융 뉴스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거울이었다. 금리와 환율, CDS와 유동성이라는 지표는 그 질문을 숫자로 번역해 왔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다시 가계의 선택 기업의 투자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졌다. 위기의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검증이다. 무엇이 과도했고, 무엇이 취약했으며, 무엇이 실제로 버틸 수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한국 경제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지나며 살아남았다. 그러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매번 구조는 달라졌고 위험의 형태도 변했다. 이번 미국 국채 위기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명확하다. 외부 충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의 준비는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시스템의 균열은 이미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균열을 외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다.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의 사실만 남긴다. 위기는 언제나 끝난 뒤가 아니라 진행 중일 때 우리의 태도를 기록한다. 그 기록이
곧 다음 시대의 출발점이 된다.